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 오는 11월 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드디어 첫 TV 토론회가 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3번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29일 저녁 9시,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총 3번의 토론회 중에서 첫 번째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는 폭스뉴스의 크리스 월러스 앵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다음 달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토론은 다음 달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장외 유세가 힘든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TV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의 승리를 장담하며 바이든 후보가 토론 실력을 향상해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토론회 전에 함께 약물 검사를 받자고 제안하는 등 고령의 바이든 후보를 압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반면 건강 문제에 대한 의혹과 함께 토론 능력이 떨어지고 말실수도 잦다는 평가를 받는 바이든 후보의 경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서 팩트 체커가 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과 모의 토론회를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경향보다는 자신의 기존 지지 성향을 강화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TV 토론회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패배를 할 경우에는 불복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에 대한 이 대비책을 민주당이 마련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선거하기 전부터 자꾸 이렇게 불복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은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계속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대선 결과 결정이 대법원이나 의회로 가게 될 경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코니 베르 판사를 지명한 것도 결국엔 대법원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또 선거인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유효한 득표수를 얻지 못할 경우 이 각 주를 대표하는 50명의 하원 대표들이 한 표씩 행사를 해서 과반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재 미국 하원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인구수에 따라서 의원 수가 달라지는 하원의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공화당은 26개 주에서 또 민주당은 22개 주에서 다수당이고 나머지 2개 주에서는 동률인 상황입니다. 네. 이 따라서 결정권이 의회로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유리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이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단순히 하원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것보다는 이 전략적으로 그 주의 대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미국 외교관이 홍콩 관리나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와 그의 후임자들 또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중국 지방정부 기관을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 직원들을 만나기 전 반드시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 규정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에는 중국 공립 사립교육기관이나 단체, 그 직원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공적, 사적, 단체, 화상 모임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기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미국 외교관들, 홍콩인들 만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규정은 지난 2일 미국 국무부가 중국 외교관의 미국 고등교육기관 방문이나 지방 고위 관료 회견 시
국무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또 미국 주재 중국 외교 공간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문화행사를 주최할 경우에도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제한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홍콩인들과의 접촉은 비밀스럽거나 결탁과 같은 내정 간섭의 차원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미국 영사관의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홍콩의 범민주 진영 입장에서도 앞으로 뭐 그냥 간단히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후 중국 정부는 미국 외교관들과 홍콩인들의 만남 자체에 대해서 반정부 활동으로 규정을 하고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외세 개입이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등 이 공포와 자기 검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티오피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총리가 정작 내부 부족 갈등에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대응해서 비판이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0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이 이웃 국가인 에리트리아와의 20년 전쟁을 종식시킨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 폴리티코 유로판이 27일 어떤 기사를 내놨냐면요. 2018년 4월 취임 후 경제발전과 개혁 개방 드라이브를 걸었던 아비 총리가 종족 갈등으로 인한 유혈 사태로 수백 명의 자국민이 희생되면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지난 6월 29일 밤 이 에티오피아 최대 부족인 오로모족 출신의 민중 가수인 하체로 훈대사가 이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총격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사건 직후에 이 진실 규명과 정치범 석방을 외치면서 수개월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군경 200여 명이 사망을 하면서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이 아비 총리의 퇴진을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세워온 언론인 자와르 모하메드가 지난 7월에 이 폭력 선동, 테러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당초 또 8월로 예정됐던 총선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면서 아비 총리의 재임 기간이 연장되자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진 상황이고 이 에티오피아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오로모족과 또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아함나족 그리고 또 인구의 단 6%에 불과하지만 1991년 이후 정권을 장악해온 티그레이족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오로모족은 최대 인구를 가진 부족이지만 오랜 시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고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이 오로모족 출신의 아비 총리가 선출돼서 굉장히 기대와 지지가 컸거든요. 네. 하지만 이 아비 총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는 바람에 신뢰를 잃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비 총리는 이에 대해서 개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마찰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에 또 홍수가 발생을 했고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식량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까지 악화하고 있는 치안과 경제적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개혁 과제들이 달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스위스 소식인데요. 스위스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부결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위스가 마치 유럽연합 회원국인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네. 네, 회원국은 아닙니다. 아닌데 대신 지난 1999년에 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양자 협약, 일명 생겐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가입을 함으로써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자유롭게 교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현재 스위스 내 외국인 인구는 전체 국민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EU 회원국으로 퍼져 있는 스위스인도 45만 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1당인 스위스 국민당이 이 생겐 조약 때문에 자국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집값도 오르고 또 복지 등 사회 서비스에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EU 시민권자들의 스위스로의 이민을 제한하자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인 겁니다. 하지만 국민 61.7%의 반대로 부결이 된 건데요. 스위스 연방정부와 고용자 단체 측은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스위스 시민들도 상호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5억 명이 넘는 EU 시장을 잃어서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수출과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EU 역시 만약 스위스가 이렇게 이민을 제한하면 영국처럼 EU 회원국들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라면서 압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국민들은 EU와의 계속해서 협력을 선택을 한 건데요. 한편 지난 2014년에도 스위스는 비슷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EU 시민권자의 이민자 수 상환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가결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이때 EU가 심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자국민을 우선 채용하는 수준으로 대체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